자, 김광균의 추일 서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EBS 교재로 보시면 되고, 일단 저는 이렇게 따로 지금 프린팅 해가지고 여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문제만 또 좀 따로 볼게요. 일단 추일 서정이라는 의미는 가을날의 서정이란 뜻입니다. 가을날, 추일이 가을이고 서정은 정서, 서정이다. 가을날의 서정을 드러내고 있고요. 가을 하면 우리가 느껴지는 분위기는 좀 이제 풍요로움 이런 것도 있지만 황량함, 쓸쓸함 이런 것도 있죠. 왜냐면 가을이라는 계절은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풍요롭지만 겨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 그런 황량함을 나타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후자의 의미예요. 좀 황량하고 이런 분위기를 드러낼 건데 내용을 한번 보시죠.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제가 일부러 지금 필기를 안 해놨어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면서 보시라고.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무슨 법인가요, 이거?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A는 B이다죠. A는 B이다. 낙엽은 A는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그래서 A는 B이다기 때문에 은유법이고요. 지금 이 사람은 낙엽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이런 거에 눈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낙엽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낙엽이라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망명정부가 뭐냐? 망명정부는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그 나라에 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다가 빌붙어 가지고 이제 정부를 세우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중국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망명정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정부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제 도망간 망명정부 이런 게 망명정부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거든요. 폴란드 망명정부. 이제 폴란드가 이제 소련군의 침입을 받았었죠. 동유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사회주의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망명 정부를 세웠었던 그런 역사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진 몰라도 되고 어쨌든 망명 정부의 집회라는 게 중요해요. 망한 나라의 정부에서 집회를 발행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휴지 조각이죠. 휴지 조각.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낙엽이요. 그러니까 낙엽이 있는데 그 낙엽의 어떤 느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망명정부의 집회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가 이제 바스락바스락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이제 굴러댕기는 황량한 분위기, 이런 걸 드러내는 겁니다.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뭐가 생각나게 하죠? 낙엽이요. 그러니까 낙엽을 보니까 도른시의 가을 하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낙엽을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포화가 뭐냐면, 포화는 대포를 쏘면 하늘이 붉게 물들거든요. 그 대포 불빛 때문에. 대포를 쏴서 불빛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포 불빛.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쟁 중인 이미지를 갖죠.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인데 이 도른시가 이제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낙엽이. 그러니까 낙엽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붉은색을 떠오르게 할 텐데 이 사람은 하필 그 붉은색을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이라는 붉은색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 붉은색이 아름다운 붉은색의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전쟁 중인 황량한 삭막한 이런 분위기의 붉은색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오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분위기를 드러내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거, 황량하고 삭막하고 이런 분위기를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낙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라든가 도른시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낙엽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낙엽이라는 게 이제 가을을 대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위기가 어떻다? 황량하고 삭막하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온 거다. 그 다음 보면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이거 직유법이죠. 넥타이처럼이니까 직유법이 쓰였는데 길이 넥타이처럼 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자, 상상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상상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막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길이 막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바라보니까 여기서 점점 이제 길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되죠. 그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시죠? 넥타이처럼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여기는 해가 있고 해가 이렇게 빛나고 있고 해야 해. 그냥 해라고 쓸게. 해. 자, 해요. 자, 해고 이제 이 일광의 폭포 속으로 이 길이 이렇게 사라져 간다. 이런 얘기죠. 나는 이제 화자는 여기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세로 2시에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뭘 보고 있어요? 급행열차를 보고 있죠. 급행열차. 담배 연기는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열차의 그 증기, 그 뿌뿌 하면서 이렇게 증기 내뿜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담배 연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은유법이에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급행열차가 들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들판을 바라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건 들판의 길일 것이고 여기 또 들판에 제가 열차를 그리지 못합니다만 열차가 달리고 있겠죠. 자, 이런 걸 바라보고 있고 뭐 거기에 이제 낙엽도 굴러다니고 하나 봐요. 그다음 보시면 포플러 나무의 근골 사이로 나무죠.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자, 공장의 지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빨을 드러내고 있대. 무슨 법이에요? 화류법이죠. 공장의 지붕엔 이빨이 없을 테니까 이걸 활용법.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했잖아. 그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화류법. 그 다음 보시면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여러분 요것도 지금 보시면 요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상상을. 그 약간 공장지대 같은 데 가보면 공장이 있으면 그 밖에 이렇게 철책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요. 네, 철로. 근데 그 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끼 삐져나와가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이렇게 타닥 이러면서 이렇게 나부끼고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사실 여러분이 이걸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기도 좀 황량함과 삭막함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포플러 나무의 근골이라고 표현했죠. 뼈예요, 뼈. 뼈라고 표현했고 지붕이 이빨을 드러냈죠. 그 다음에 공장이라는 게 나오죠. 공장, 산업화를 대표하잖아요. 황량하잖아. 삭막하잖아. 삭막한 분위기잖아. 산업화니까. 거기다가 철책이 나부끼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황량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정점이 뭐냐면 바로 이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건 지금 자연물인데, 그죠? 이게 자연물이잖아. 구름, 자연물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물을 셀로판지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셀로판지는 뭔데요? 산업화의 산물이죠.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건 인공적인 거란 말이에요. 인공, 화학 그런 걸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업화의 산물인 셀로판지, 그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 그러니까 자연물조차 산업화의 산물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황량함, 삭막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홀로, 이걸 안 했네.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이거 뭐죠? 뭐가 쓰였죠? 여기서부터 쓰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이게 뭐가 쓰인 거냐면 공감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쓰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풀벌레 소리가 자욱하다. 자욱하다는 거는 시각적인 거거든요. 근데 풀벌레 소리는 청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청각이어야 할 이 풀벌레 소리를 마치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각으로 바꿔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공감각적 이미지, 청각의 시각화예요. 청각의 시각화. 또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청각의 시각화이면서 동시에 발길로 찾잖아.
그죠?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어떻게 찹니까? 못 차잖아, 그죠? 청각의 촉각화야. 그리고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건 뭐냐면 소리라는 것은 형체가 없어요. 추상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발길로 차는 형체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죠. 그래서 형상화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쓰였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가 보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찾으려고 노력해 보셔야 돼요.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자, 황량하다 그랬죠? 계속 얘기했죠? 황량하다고. 황량한 생각, 이게 이제 화자의 정서인 것이죠.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인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띄웠잖아. 띄웠다는 건 무슨 이미지냐면 상승 이미지예요. 우리가 보통 황량하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하강적 이미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인 경우는 상승 이미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상승 이미지가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황량한 생각을 버릴 곳 없어서 돌팔매 하나를 띄웠다는 것은, 이 상승 이미지를 썼다는 것은 이 황량한 생각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서 황량한 생각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쪽에 고독한 반언을 듣고 잠기어가요. 누가? 뭐가 잠기어갑니까?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돌팔매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 돌팔매 하나가 잠기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허공에 띄웠는데 이번에는 잠기어가는 거죠. 하강적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 황량한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다는 거죠. 벗어나지 못했다. 그죠? 벗어나지 못했다. 좌절. 이런 걸 드러내는 거고, 그 다음에 고독한 반언. 이것도 고독한 화자의 정서죠. 화자의 정서. 이거를 감정입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돌팔매가 고독하다고 느낀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돌팔매 하나가 떨어지고 있는 그 반원을 긋고 잠기어가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고독하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의인법으로 보거나, 그러니까 돌팔매가 고독하대 의인법,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감정입으로 보기도 좀 어렵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을날에 느끼는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정서가 어떻다? 황량하다, 삭막하다, 황량하다, 삭막하다, 황량하다, 고독하다. 그쵸? 이런 정서가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주제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김광근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미지예요. 이 사람이 이미지즘을 대표하는 시인이거든요. 이미지즘. 그래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잘 사용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들, 뭐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이것도 이미지거든요. 포화에 이지러진 이러면 이제 이거 시각적 이미지가 쓰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시각적 이미지 쓰였고, 그 다음에 아까 어디 갔냐? 공감각적 이미지도 있어. 요것도 시각적 이미지. 요건 색채 이미지도 있네요, 그죠? 흰 이빨이니까 색채 이미지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공감각적 이미지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황량함을 드러내기 위해 산업화와 관련된 소재들을 많이 제시를 했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황량함과 고독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했을 거예요. 자, 요거 좀 설명하고 갑시다. 뭐냐면 산업화가 뭐예요? 기계화죠? 그죠? 기계가 어떤 일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기계가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에는 일의 중심은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일을 잘한다 못한다도 인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일을 잘하면 인간이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가치를 인정받고 이런 거였다고요. 근데 공장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가치가 하락해요. 뭐 막 엄청 공들여서 만드는 이런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어져. 왜? 공장에서 엄청 싸게, 물론 막 장인들이 만든 게 품질은 더 좋겠지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싼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들이 외면당하는 인간 소외, 인간이 소외되는 이런 현실이 닥치게 된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그런 게 있죠. 공장에서 일할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는 거야.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누구든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공장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일 수는 있겠죠.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소외되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은 불안함과 고독감을 느끼게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유가 없는 불안함과 고독감. 근원적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모더니즘 시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화, 그로 인해서 기계화, 그로 인해서 인간 소외, 그로 인해서 이유가 없는 근원적인 불안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다. 됐죠? 네, 이렇게. 요건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산업화 관련된 시가 나오면 혹시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턴이에요. 문학은 패턴이니까 써두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A에서 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동그라미,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해라. A는 이국적 정서를 환기하는 시어를 활용. 환기,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단어 뜻 모르면 알아두시고요. 환기, 불러일으키다. 자, 이국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뭐 그렇죠?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나 도룬시나 뭐 이런 거. 이국적인 정서를 환기하는 시어 사용되고 있고 연상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동그라미. 네, 됐어요. 그 다음에 B는 대비되는 색채로 활용하여 계절의 배경에 따른 자연의 변화성을 구체하고 있다. 아닐 것 같은데. 네, 아니죠. 없네요. 그래요? 네,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너무 생뚱맞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C는 자연물을 일정인 소재와 연관짓는 방법으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C에서 자연을 이질적인 소재와 연관지었다. 보자. 뭐 이런 거죠. 포플러 나무와 공장의 지붕을 이렇게 연결시켰고요. 그죠? 이질적인 소재와 연관 짓는다. 뭐 그걸 은유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연관을 지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D는 뭐야? 그 다음에 공감각적 심상과 시적 허용을 통해 D에서 시적 허용? 이거 홀로 시적 허용을 내다니 되게 궁하셨나? 시적 허용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제에 나오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뭐 맞습니다. 홀로. 그 다음에 공감각 얘기했죠. 이거는 O가 되겠네요. 다 했당. 2번 갈게요. 위글의 표현 방식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A에 들어갈 식구를 찾아서라. 예컨대 근대 문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야수의 모습을 환기하는 시각적 심상. 아, 이거네요. 야수의 모습, 이빨. 이거겠네요. 그죠?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관념을 어쩌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 아, 이거 안 되지. 잠깐만요. 비유라고 한다. 비유. 지규와 은유다. 지규는 어쩌고 저쩌고. 은유는 어쩌고 저쩌고. 참신하고 개성적 비유들을 성공적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은유와 지규에 대한 이야기네요. 기억은 외형적 유사성이 있는 낙엽과 지폐를 A는 비이다의 형식을 사용해 연결한 은유로 발행 주체가 망명 정부임을 고려하면 대상의 쓸모없음을 함의하는 표현이다.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외형적 유사성이 있는 낙엽과 지폐 이것 빼곤 다 맞습니다. 일단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외형적 유사성이 있는 낙엽과 지폐를 그래? 외형적 유사성이 있대? 어떻게 알지?
붉은색이라 그런가?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은유는 음, 비유 자체가 유사성이 있는 다른 대상의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거든요. 글쎄, 그래도 이걸 외형적 유사성이 맞는지를 어떻게 판단하지?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하게 근거를 말할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여기 보면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 봐서 둘 다 붉은색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거 한번 봅시다. 더 틀린 게 있는지. 2번. 니은은 원관념, 기를 보조관념 한 줄기에 빗댄 A는 B이다 형식의 은유로. 네?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요? 길이 뭐라고? 길이 뭐라고? 한 줄기에 빗댔다고요? 한 줄기가 어딨어? 이거? 아, 이거요?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이니까 넥타이에 비유한 거죠? 그죠? 이걸 지금 A는 B다로 봤다는 거지. 길은 한 줄기, A는 B 이렇게 아닙니다. 이건 개소리네요. 2번이 정답이네요. 이거는 한 줄기에 빗댄 거 아니고요. 그 뭐야? 넥타이에 빗댄 거고 은유도 아니고 직유입니다. 아시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네요.